굿모닝, 여러분의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아침을 여는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여기서 혜정 씨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소유진 씨와 EXID 한희 씨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쁘고요. 네. 또 예쁜 여자 연예인이 아닐까. 종목은 다르지만 가수와 배우. 네. 자, 둘의 공통점이 뭘까? 언뜻 잘 안 떠오르시죠? 네. 자, 둘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가지고 또 대박을 선사시킨 이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박의 비밀 코너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여러 가지 정보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각가지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퇴마의식하다 딸 살해한 엄마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그리고 심리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살 여자아이가 숨졌는데 엄마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이들 충격을 받았죠. 이유가 영화를 보다가 퇴마의식하는 걸 보고 따라해서 목을 졸랐다였어요. 예. 네. 사실 이 뉴스 처음 접하신 분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네. 아무리 영화에 몰입을 해도 그렇지 그걸 따라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이제 상세히 기사를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네. 지난 20일 아침이었습니다. 119로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되는데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하는 신고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에게 이제 상황을 갖다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엄마가 처음에는 꿈에서 본 대로 뭔가를 했는데 아이가 숨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말을 바꿔서 이제 영화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퇴마의식을 하더라. 근데 그 퇴마의식을 하면 우리 애가 갖고 있는 장애가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따라서 하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 뭐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종교의식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초반에 그 진술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혹시 어머니 최 씨에게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일단은 경찰은 정신감정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자면 이 엄마가 평소에 내가 환청이 들린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다가 남편에 의하자면 아직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내 아내가 우울증을 알아왔다. 이런 진술이 나오겠는데요. 심지어는 그 한 이웃이 친했는데 한 번은 그 시골에 가 있는 동안에 전화를 했더랍니다. 아이고 언니, 언니네 집이 너무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근데 그때 당시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실제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시골에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몇몇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정신 상태는 아마 거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저 뭐 이호선 심리전문가도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자 오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엄마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심리 전문가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정신의학과 장형윤 교수님이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퇴마의식을 한다고 50분 동안 친딸에게 이런 목을 조른 행위를 한 이 엄마. 혹시 친모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모가 자녀를 죽음에 이렇게 이르게 하는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아주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그냥 단순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어머님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번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분 동안이나 목을 졸랐다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환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이 환청도 역시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이제 실제로 환청이나 망상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신질환으로 봐야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이제 왕왕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유치원 나이 아동이 신체학대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두부외상,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머리를 다치거나 장파열 같이 복부외상으로 이렇게 때려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교살, 목을 조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망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어떤 굳은 믿음, 뭐 악령이 있다라든지 그런 망상과 또 그런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환청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흔히 엄마들의 경우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이렇게 질식시켜서 사망시키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질식사가 나타나는 게 산후우울증일 때 영아 사례에서 이렇게 보통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산후우울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울증이 있으면 죽음에 굉장히 몰두하고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가 죽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더 낫다라든지 그런 강한 생각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일 가능성 또 망상이 있었을 가능성 두루 고려하고 정신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흔히 이런 일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친모가 아이를 학대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학대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모와 또 남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그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언어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방임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언어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이를 학대했을 때도 언어 발달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혹시라도 사망에 이르게끔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그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해 9월서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대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모든 말을 갖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징후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아동학대라고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주변에 이런 신고가 들어갈 때 한 그 2차례, 3차례 이상만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숨진 A양의 집을 찾았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이 신고를 한 거였고요. 아이를 친모가 자주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언도 확보되어 있고 이 A양이 집에서 많이 맞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주변의 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뭐 애가 먹는 거를 사가는 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방임 혹은 방치를 통해서 아이가 언어 장애가 생기고 그것이 또 거듭되는 폭행을 통해서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본 이 부모의 실망감 혹은 이 지친 부모가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이가 발달 장애로 진단을 받았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언어 발달 지연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무게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갖게 될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무력감 같은 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가정은 잘 견뎌내고 어떤 가정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남편의 폭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보통 집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아이들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데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내 남편이 나를 때렸을 때 아이가 내 남편과 닮은 부분이 보이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그 공격성, 남편에 대한 공격성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동시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치료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치료 기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은 집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폭력의 결과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남편이 폭력을 했다라는 이제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남편이 사실은 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이 퇴마의식에 참여했거나 공범일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럴 가능성도 놓고서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남편의 주장을 보면은 자기는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회피성 발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사망한 시각을 두 부부인데도 서로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남편이 아이가 사망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이렇게 몰랐을 때, 뒤늦게 발견했을 때 사망 시각을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예요. 남편이 사망 시각을 이르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좀 상당히 그 정황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지금 그 최모 씨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이 사건 당일날 밤 9시에 딸을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살해 시간 이후에 부부가 오랫동안 외부에서 담배를 피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들이 계속 엇갈리고 번복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은 정확한 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경찰들도 면밀하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해한 그 엄마의 신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아이의 사망 사실이 분명하고 그다음 목졸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이 일부 소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봤을 때는 아마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지금 구속 상태라고 봐야죠.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이윤택 성추행 내부 폭로전입니다. 네. 자, 과거 연극계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연달아 폭로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윤택 씨의 대응을 두고 많은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윤택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일부를 시인하면서 상당히 진솔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의 그 평가가 사실 뭔가 연출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뒤이어서 그 기자회견을 리허설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충격적인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옵니다. 직접 그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는 그 극단의 상임 연출의 고백이었는데요. 이 고백을 보면 뭐 동선은 물론이고 예상 질문까지 짜가지고 그 서로 그 리허설을 했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은 슬퍼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불쌍해 보이겠어? 라고 표정이라든가 동작까지도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그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피해자들이 더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후에 저 그 단체나 혹은 이윤택 씨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더욱이 그런 의혹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후에는 이윤택 씨가 또 아무런 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극단에서도 대응을 했고 이윤택 씨도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서 대응을 했는데 네네. 이후에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연극 배우 홍선주 씨를 두고 연희단 거리회 대표 김소희 대표가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뭔가 말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이 이윤택 감독이 했던 여러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익명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김소희 대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소희 대표는 연희단 거리회의 대표이기도 한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김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잘 모른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약간 불편한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런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죠. 김 대표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내가 바로 나오라 그래서 나왔으니 내가 내 이름을 밝히겠다. 내 이름이 바로 홍선주다. 지금 이분은 이윤택 사단에 있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극단을 따로 운영하는 극단의 대표인데요. 네. 이 김 대표의 강력한 발언 그리고 이윤택 감독이 보여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결국은 이 전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소희 대표이고 이 김소희 대표가 심지어 그 안마방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던 이 홍 대표에게 실제 가슴을 밀치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냐. 네. 너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 당사자가 김소희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실명을 밝히고 난 이후에 김소희 대표는 바로 사과를 하게 되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원래 첫 번째 입장을 번복하게 된 거죠. 예. 자,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제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 연출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끌었던 연희단 거리회 일부 단원들 역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윤택 씨는 1986년에 부산에서 연극을 시작했지만 92년 3년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국연구소니 이런 것들을 동성아트센터 내에서 만들고 활동을 하다가 98년도에 다시 밀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연극촌을 만듭니다. 네. 폐교를 불화받아가지고 무상으로 불화받아서 거기서 공동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그런 식의 어떤 구조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극으로 먹고 사는 그 집단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거기서 활동들을 갖다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 98년도부터 그 진행된 밀양 연극촌의 삶은 완전히 그 공동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마다 연습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보이지만 서울로 와서 공연을 하고 부산에 가서 공연하는 이런 형태인데 공동체로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것은 2016년에도 관련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밀양 연극촌에서 어떤 식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지를 외부인이 들어가서 관찰하고 그것을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놓은 논문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그 생활과 실존을 더 중요시하고 개인은 어떤 면에서는 누르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묘사된 표현들 보면은 그 내부에서 연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서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황들까지도 적시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위계 질서를 따지고 중간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규칙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규칙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권력자인 이윤택의 범행들을 방조하거나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식의 대책회의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그러면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범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급 이상 권력을 나눴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으면 나중에 때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는 놈이 때리게 된다. 그건 배운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받은 사람이 또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자기 그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희단 거리회에서 잘못된
연출의 모습들을 은연중에 배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저지른 행동들이 있지 않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또 책임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네. 예, 이제 처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에 대한 처벌. 이 상황이 아무래도 2000년 초반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피해자들이 11명이 실명으로 공개를 했는데 11명 거의 대부분이 2000년에서부터 2012년 사이에 피해를 당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밀하게 좀 그 연수를 얘기하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니까 2000년에서 2012년이에요. 이거를 분석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성폭력은 친고죄였어요. 그리고 친고죄는 그 자신이 피해를 당한 지 1년 이내에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피해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으면 사실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처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폭행이 지난 지도 굉장히 오래된 상황들이 되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라면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그것이 뭐 기소가 안 되는 그런 뭐 불기소 처분 같은 게 나오면 나는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그 법이 2013년 6월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발생한 성범죄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미투 운동이 이른바 일파가 만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미투라는 건 우리가 공소시효가 뭐 몇 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친고죄가 언제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실제 사회 정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은폐되었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고요. 그 이후로 나오는 증언들이 그야말로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전에 침묵하고 있었던 여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지금 연극계뿐만 아니라 영화계 이미 뭐 가요계까지 그 여파가 지금 계속 파도가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과거에 혼자 겪기 어려운 또 넘기 어려운 벽이라 생각했던 그 이야기라면 이제는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때고 그야말로 가해자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할 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운동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적으로는 우리 교수님 말이 정말 옳고요. 그렇지만 일정한 법적인 처벌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특히 2013년 6월 이후에 범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사례를. 근데 사실은 너무나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피해자들이 또 너무 가까운 일이라서 여기서 뭔가가 밝혀졌을 때 2차 피해를 당한다면 상처의 치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극인들은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꾸려서 피해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례들을 제대로 제보를 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속히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면서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서요. 매 주간 단위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시세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월 첫째 주, 이번에 이제 신년 지나고 2월 첫째 주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정리해 본 결과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무려 3년 8개월, 주수로 따지면은 193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락을 했는가? 0.02% 하락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딱 들으시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겨우 0.02% 하락했는데 그게 무슨 전세값 하락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죠. 앞서 말했지만 193주 만에 어쨌거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 전세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많은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서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른 지역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 시장 말고 매매 가격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는 이제 이번 한 주에 0.03% 하락입니다. 앞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이었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하락 요인 잠깐 말씀드리면은 남부권에
굉장히 많은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부산, 광주 같은 거 지역보다 오히려 서울에 전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뭐 위례 신도시라든가 뭐 동탄이라든가 파주 운정이라든가 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세값이 영향을 받았다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혹시 아파트 가격에도 변동이 있을까요? 이게 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역대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전세 가격 하락이, 그러니까 절대치 하락입니다. 한 6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첫 번째 전세 가격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라든가 다다음 주, 3주에서 4주 연속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도 지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네. 강남 불패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 실은 전세 시장에서 이렇게 전세값 하락이 한 달 넘게 이어진다면 이것은 실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이제 겨우 첫 번째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네. 앞으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은행 신용대출 사상 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네. 우리 가계, 한국의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신용을 주고 받은 뭐 대출이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담보를 잡지 않고 뭐 다는 그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잔액이 거의 200조, 그러니까 19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기사를 보면 가계빚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어떻게 이 대출은 늘어났죠? 네. 그 기사를 잘 보시면 증가세는 꺾인 거죠. 증가세. 증가는 했지만 증가율이 꺾인 것이고 네네. 가계대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꺾였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가 더 많이 돼서 네. 작년 한 해 동안은 21조 원이나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대출 금리를 딱 생각하시면 쉽죠.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한 3%에서 요즘에 뭐 5%도 나와 있다고 하지만 네네. 연 3에서 5%지만 신용대출로 넘어가게 되면 뭐 연 5%, 6%, 7%, 8%, 9%짜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용대출액이 늘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빚 갚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라는 그러네요. 뜻이 예, 되거든요. 예, 예. 금리가 그렇네요. 높으니까 네네. 이런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신용대출이 이렇게 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살기가 일단 팍팍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대출 규제가 있는데 네네. 힘들어서 대출 예. 받았다는 논리.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맞아요. 또 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신용대출 받아서 여기서 투자했다. 뭐 이런 다각도의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네네. 일단은 걱정되는 것은 신용대출이 늘었다라는 점.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다는 점. 이게 결국 가계대출 부실화의 또 하나의 이 신호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자, 봄이 다가오니까 가족들이랑 나들이는 가고 싶은데 지금 갖고 있는 차보다 좀 더 안전하고 캠핑하기에 좋은 차는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민을 해결해줄 특별한 분 한 분이 모셨습니다. 네, 김현규 자동차 문화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네. 평론가 김현규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차를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텐데요. 예. 보통 그 캠핑, 네. 여행, 또 이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킬 예. 수 있는 차. 뭐예요?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라고 불리는 네. SUV가 되겠습니다. SUV. 아. 이게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SUV라고 그냥 SUV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르는데.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그래서 비이클이라는 뜻이 차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SUV 차량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역전 앞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네.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SUV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넬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차는 먼저. 저랑 보시겠는데요. 네, 캠핑족을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캠핑족을 차량? 위해서는 뭘까요? 떼주겠습니까? 예.
공간 활용이 좋은 SUV가 되겠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뒤에 많이 싣고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실는 것도 실는 거지만 네. 또 여러 명이 가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SUV의 장점입니다. 요즘 나오는 SUV들은 그 시트 배열이 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2열이 될 수도 있고 3열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2, 3열을 다 없애고 아예 1열을 가지고 네. 이삿짐 같은 걸 나르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시트 배열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가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네. 또 예전에는 2열 시트가 이렇게 고추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SUV들은 그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라든가 아니면 슬라이딩 이 폭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늘려서 네. 장거리 여행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또 주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네.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이 차량 내부에 있어서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3열 시트가 팝업 시트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사람이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3열 시트가 버려졌던 이유가 타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3열 시트도 2열 시트를 슬라이딩을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만들고 네네.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그 착자감까지도 확보를 해서 차량에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차량의 이제 편리성, 네네. 용이성, 그다음에 실용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 가다 보면 사실은 안전한 차를 또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네요. 가족 안전을 위해서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최첨단 안전 기술이 적용된 SUV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차가 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많은 기술들이 보급이 됐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차량의 앞에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고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방에서 서행하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보행자가 예.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사실 그걸 놓치는 운전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해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안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네요. 요즘 또 스마트폰을 운행 중에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능이 또 필요하겠네요. 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요즘 졸음운전 사고가 되게 맞아요.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졸음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어백에 관련된 건데 예. 네. 에어백도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에어백이 전개가 됐는데 요즘은 사고의 심각성과 또 충돌의 정도에 따라서 저압 팽창을 할 것이냐 고압 팽창을 할 것이냐를 차가 정해서 에어백을 터뜨려주는 그런 네. 첨단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SUV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오프로드라고 그러죠. 네.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거친 길을 막 달리는 남성적인 이런 차에 대한 매력.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 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레저 스포츠용 차량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차일까요? 세 번째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오프로드에 적합한 타이어를 장착한 SUV. 타이어가 예. 중요하군요. 근데 여기 타이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네. 타이어를 구동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구동력. 예. 대부분의 SUV가 이륜 구동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륜 구동 같은 경우는 연비가 안 좋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륜 구동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사륜 구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이 이 오프로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로드를 전용으로 탈 수 있는 SUV가 나왔는데 이륜으로도 가다가 네. 또 사륜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 개발이 돼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이륜 구동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사륜 그렇습니다. 구동을 하게 되면 기름을 더 먹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네네. 2바퀴를 쓰느냐 4바퀴를 쓰느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슴이 막 설레네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하나로만 딱 돼 있으면은 네. 네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파트타임 사륜구동 같은 경우 네.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픽업 형태로 돼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타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만 액티비티한 그런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서핑보드 뒤에 하나 딱 싣고 해변을 쫙 사륜구동으로 달려주시는 생각만 해도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림 나옵니다. 아, 좋네요. 예. 제가 두 분의 대화에 네.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우, 차 얘기하면 남자들은 뭐 밤새는 줄 모릅니다. 예. 계속 네.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SUV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디 여행을 가고 네. 어디 좀 많이 가고 많이 싣고 이제 이런 쪽으로만 그렇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매일 아침 편안하게 출퇴근을 위한 SUV도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해당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출퇴근을 위한 SUV가 있을까요? 가성비가 좋은 SUV. 있어요? 무조건 가성비죠. 사실 이 SUV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네. 요즘 SUV라고 불리는 이 차들, 이런 차들이 다 사실은 MPV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퍼포스 비클이라 그래서 다기능을 수행하는 차. 이렇습니다. 그중에도 이 출퇴근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네. 이 출퇴근이 좋은 이 SUV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는 그 소형 SUV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소형 SUV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제 이 소형 SUV 중에서도 SUV의 장점을 특별히 잘 살리면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야, 이거 가성비 갑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개발된 이 차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 중에서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좀 SUV에 대한 우리의 그 선입견을 깨주는 차네요. 왜냐면 SUV는 다 크고 좀 단단하고 그다음에 기름을 많이 먹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좀 바꿔주는 차군요. 심지어 이 소형 SUV의 하이브리드 이 모델은 굉장히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비 운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악셀레이터를 쭉 밟고 가다가 저쪽에서 내가 속도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면 관성 운전, 악셀레이터를 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관성 운전을 초보자 운전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디서 내가 악셀레이터를 떼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이 정밀한 내비게이션 지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디서 악셀레이터를 떼야 된다는 그 시점을 안내해 줍니다. 진짜요? 또한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보니까 전기 모터와 엔진을 합선 출력으로 이렇게 동시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정밀 지도상에서 언덕길이 나타나면 그 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을 해뒀다가 언덕길을 만나면 모터를 최대 출력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솔린 출력이 낮아지면서 연비가 좋아지겠죠. 야, 요즘에 우리가 인공지능 AI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AI가 장착이 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실제로 지금 SUV들 같은 경우에는 AI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곧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런 SUV들의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많이 장착이 될 것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차량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 운전이라고 봐도 무색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차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 SUV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시간 8시 9분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창업으로 대박난 사례자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고 그거를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대박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대박 사례자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배우 소유진 씨와 걸그룹 EXID의 한희 씨가 보이시죠? 이 두 분의 공통점 바로 뜨개질이라고 합니다. 뜨개질.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랬는데 뜨개질로 두 사람이 묶여 있네요. 한희 씨는 방송에서 화려한 뜨개질 솜씨를 선보이기도 했고 소유진 씨는 평소에 남편 백종원 씨를 위해서 직접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준다. 스웨터를 짜주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취미로 하는 뜨개질. 그런데 돈을 벌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뜨개질로 돈을 벌게 해주는 남자. 오늘의 대박 사례자 뜨개용품 갑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뜨개용품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한 영상 속의 주인공입니다. 뜨개용품 갑부 조성진 그리고 김지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그냥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 계시네요. 제가 아까 뜨개질로 돈을 벌게 해주는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지아 씨는 실례지만 어떤 관계신지요? 아니 무슨 관계겠어요?
부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예. 두 분 이제 부부가 나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갑부의 성공 비결을 체크하고 한층 더 효율적으로 조언해 주실 이기용 마케팅 전문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제작진이 또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1년에 3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연매출 추산 중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물음표가 돼 있었는데 이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뭡니까? 뜨개질. 판매 연매출. 예. 이렇게 해서 12억과 18억을 합쳐서 연매출이 총 30억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도매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뜨개질하는 게 12억, 도매가 18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온라인 판매 12억, 그다음에 도매 일반 뜨개방의 매출 판매액이 18억. 그렇게 해서 30억이다. 네네. 예. 자, 도매 매출 18억.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뜨개질로만 하는 게 12억이라는 부분 자체가 놀라운 건데 네네.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 뜨개질 많이 하는 또 계절은 아무래도 겨울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약간씩 있기는 하는데요. 보통 월 평균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억? 뜨개질로만? 네네네. 오, 그래요? 그럼 12억이 아닌데? 그 이제 소매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그 도매와 소매 합쳐서 그러니까 구분이 좀 돼서 예. 그렇군요. 예, 정말 직접 발로 뛰면서 도매까지 영업을 확장해 내셨다고 하니까 대단한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직접 발로 뛰신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 사업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도매까지 영역을 확장한 거에 대해서 단지 오프라인 그 고객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다양한 강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프라인 고객들이 온라인 그 몰을 봤을 때 다양한 그 아이템들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매 시장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뜨개방 하는 사람들은 도매를 하는 사람들은 뜨개방 매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뜨개방 매출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매출에 대해서 제품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품 믿음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그 장점이 굉장히 클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도매에 대한 그 장점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서 그 장점도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뜨개질로만 12억을 번다? 언뜻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갸우뚱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뜨개질로 12억이나 벌어? 라고 해서 제가 뜨개질 소품들을 직접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화면에 잠시 나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뜨개질 자체의 그 용품하고는 좀 달라요. 실도 엄청 굵은 실도 있는 것 같고 종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신 우리 조성진 씨의 넥타이도 직접 뜨개질로 한 넥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이서 보니까 한 땀 한 땀 뜨신 게 보이네요. 네, 자, 이 소품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조성진 씨의 넥타이를 쭉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소품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넥타이는 제가 뜬 건 아니고요. 그 국내에서 숄 가장 유명하게 뜨는 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코바늘로. 어쨌거나 뜨개질로도 넥타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우리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개 기법에 따라서 잘못 뜨면 이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모양 자체가 잘 잡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뜨면은 모양 자체가 변형될 수가 있는데 좀 깔끔하게 마치 그냥 기성 제품처럼 이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은데. 네, 김지아 씨.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제품들이고 어떤 소재들인지. 저기에 있는 하얀 바구니는요.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들 많이 키우잖아요. 네. 네.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이 요즘에는 정말 자식처럼 키워요. 그래서 맞아요.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저렇게 강아지 집, 강아지 집 있는 그런 거고요. 저것도 뜨개질을 해서. 네네. 네. 저거는 실이 굵기 때문에 금방금방 뜰 수 있어서. 저 자체가 굵은 실을 쓴 거예요? 저렇게 굵직굵하게? 저 안에 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네. 감촉도 좋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저게 굵은 실타래 자체도 네. 가는 실을 다 뜬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 원래 굵은 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팔뚝만한 실이기 때문에 네.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금방. 네. 그 옆에 있는 것들 소품은 어떤 것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알록달록한 실은 빅볼인데요. 네. 저거는 옛날에는 목도리를 떴었는데 요즘에는 방석으로 올 겨울에 많이 떴었고요. 그 옆에 자, 지금 보이는 요 밑에 알록달록한 거 요거. 네네네. 예. 요게 빅볼이요. 네. 아유 예쁘네요. 네, 떠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네네네. 색상을 자기가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아도 저 자체가 예쁘거든요. 인테리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뜨개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쭉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제 아까 강아지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도 있었고 요즘에 여름에는 보통 이렇게 쉽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수세미 정말 많이 뜨시고요. 수세미요? 네, 설거지할 수 있는 수세미 저 앞에 있죠. 수세미를 뜨개질로 해요? 네네. 수세미도 이런 되게 식으로. 예쁘게 떠서 이렇게 선물해드리거나 이렇게 답례품으로도 많이 써요. 아이들 돌잔치라든지 무슨 행사 있거나 아이들 생일잔치하거나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엄마들이라든지 해서 오시면 답례품을 하나씩 드리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색상 자체가 예쁘잖아요. 예쁘고 또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음에 또 만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캠핑도 많이 가는데 캠핑 갈 때 그냥 밋밋하게 하는 그런 캠핑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장소에서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입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렇게 워머를 씌워서 이제 캠핑할 때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네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뜨개질을 하면은 이건 겨울철 목도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스투핏.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만드는 법을? 제가 피디님 MC님께 팔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팔찌? 감사합니다. 와, 직접 지금 스튜디오에서 떠주시는 거죠? 야. 그거는 뭔가요? 일단 소재 자체가 일반 실은 아닌 거죠? 실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건 재생면이라고 해서 일반 그 아이들 내복이나 그 옷 같은 거 짜고 남은 짜투리 그거를 단면을 자르면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오므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 느낌으로 해서 요즘 이게 재생면이 재작년부터 좀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재료 자체도 굉장히 뭐 하나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다양한 재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 면하고 울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진 씨는 말씀을 해주시고 김지아 씨는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팔찌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럼 빨리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자 이제 우리 그 조성진 씨하고는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30억을 벌 수 있느냐? 뭐 도매까지 합쳐서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저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표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저는 물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대나 찌나 이런 걸 판다는 만드는 방법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들고 계신 게? 도안이에요. 도안이요? 저기 금색 가방, 그 가방을 뜰 수 있는 그 도안 기호표예요. 언뜻 보면은 엄청 복잡한데요? 이게 펼쳐져서 설명이 돼서 그런 건데요. 하나의 링들이 있잖아요. 그 링과 링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수량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 조립식 완구 연결할 때 그 설명서가 있듯이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작품마다 난이도가 있긴 있는데 그 자기 레벨에 맞춰서 선택만 잘 하면 되고 저희는 이제 그 레벨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러네요. 아까 그 왕구 얘기하셨는데 왕구도 딱 사다 보면 안에 어떻게 조립하라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네. 딱 그런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예, 이렇게 이 설명서를 보면은 뜨개질에 필요한 모든 품목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한 그냥 도안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또 연매출 30억 원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어디서나 이 도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혼자서 진행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뜨개하는 분들, 이렇게 니터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분들의 작품들과 열정을 제가 대표로 모아서 여기서 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성진 대표님이 이 도안 자체를 개발한 거는 있으시겠지만, 네네, 그렇죠. 극히 일부. 그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의 모든 이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을 다 섭렵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도안을 다 불러 올려가지고 그걸 모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도안이 몇 종류나 돼요? 뭐 몇만 가지가 돼요. 와, 그럼 하루 평균 주문량은 어떻게 되나요? 300건 정도. 300건? 네네. 와. 야, 저는 도안이라 그래가지고 있어봐야 뭐 한 몇백 건, 많아봐야 이런 생각했는데 몇만 건이라고 하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럼 그 많은 도안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주문하시면은 그걸 이제 보내드리거나 판매하는 식으로. 그렇죠. 이제 시기별로, 계절별로, 그리고 또 유행 아이템별로 해서 구분을 해놓고요. 그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게 나열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 도안 가격은 어느 정도나? 뭐 저렴한 건 5,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비싼 거는요? 얼마까지 비싼 있어요? 거는 이제 25,000원, 3만 원 정도. 3만 원. 3만 원이 가장 고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그러면은 이게 전국에 있는 분들을 도안을 이제 올렸으니까 일종의 로얄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돈도 있을 텐데 그러면 수수료 개념이나 조성진 사장님께서 이게 얻는 마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안에 대한 마진은 제가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창작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도안 제공자가 8,500원 정도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비용이 제가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도안을 판매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걸 가져가시면서 도안만 가져가서 집에다 걸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실을 사가거나 해가지고 이제 만드셔야 되니까 그 재료비에서 이제 그렇죠. 재료비에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자,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김지아 씨께서 만드시지 않았나 싶은데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여주시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네. 마침 또 제가 팔이 허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팔찌를 이렇게. 지금 아니 보니까 되게 시원스러운 느낌의 팔찌가 완성이 됐는데. 제 의상 색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오늘 이 의상을 입을 줄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약 10분이라고 하셨는데 10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이제 여름철 시원하게 해변가에 갈 때도 바캉스 때도 팔찌 하나만 딱 봐도 그냥 여름이 연상될 정도로 이제 이런 여기 이제 고무줄만 같이 엮어서 하면은 머리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팔찌를 만드셨으니까 굵은 실로 또 만들 수 있는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가 있죠? 그럴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굵은 실이 바늘부터 저는 그게 목도리를 가져왔나 뭔가 했는데 이렇게 굵은 걸로 아까 강아지 집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실이니까 우리 뜨개질하는 바늘도 엄청 굵네요. 진짜 웃기네요. 그래서 아까 안에 솜이 들어있다고 하셨죠. 솜도 들어있고 푹신푹신하고 또 초보자들이 뜨실 때는 이게 얇은 실은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데 얘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두어 번만 떠도 진도가 팍팍 나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 인테리어 많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 뜨개 바늘 어떻게 쓸지가 되게 궁금해요. 엄청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앉으셔야 되는구나. 자, 앉으셔서 뜨개질 할 수 있는 실은 바닥에 놓으시고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러네요. 앉아서 하셔야 되니까. 또 매듭을 우선 쥐어서. 이게 조그만 실을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네네. 똑같은데 이게 굵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아까 손으로 팔찌를 만들듯이 손목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바늘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작으면은 손에다 올려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크니까 서툰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뜻 하기에.
근데 지금 김지아 씨는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뜨개질을 하고 계신데 요게 만들면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네, 지금 뭘 뜨시는 거예요? 지금 작은 방석 하나. 방석을. 네. 작은 방석인데 몇 번 안 해도 그냥 네. 엉덩이를 딱 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거 계속해서 떠주시고요. 예, 그동안에 저희는 뜨개용품 갑부의 성공 비결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12피 정도 되겠는데 이제 민자 무늬의 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박의 비밀을 좀 잠깐 짚어봤는데 보통 이제 뜨개질하면은 이 겨울철에만 뜬다.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재래시장을 많이 가봤는데 뜨개질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시장 안에 있는 상가들은 많이 쇠퇴한 걸 저는 봤거든요. 사실 유행이 이제 덜 떨어지고 좀 쫓아가지 못하면. 근데 지금 보시니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네. 예. 그 뜨개질이 겨울에만 인기가 있는 건 요즘은 아니고요. 여름에도 다양하게 수세미나 아니면 인테리어 제품들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뜨개에 관련된 것만 연구하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일반 액세서리나 모자 그리고 동대문이나 청계천의 다양한 그 옷들 시장들 두루두루 다니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사는 누가 하시나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랑 같이 나가서 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있고요. 데이트도 할 겸. 그렇죠. 겸사겸사. 야, 이렇게 시장 조사도 하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이 대박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적 감각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그만큼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장님이 그만큼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성공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다른 취미 활동에 그 비해서 이 진입장벽이 낮고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넓은 소비층을 만족시키기에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철두철미하게 아주 시간을 쓰신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시간에 통제되고 싶지 않고 제가 시간을 지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면 그날 뭘 했었는지 집요하게 좀 메모를 일기를 씁니까 거의? 일기 형식인 거죠.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지금 이게 지금 메모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권이나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장사를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07년부터 지금까지 1년 전부터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꼼꼼하게? 네네. 어느 날은 좀 일을 심하게 하고 나면 피곤할 만도 한데요. 그러면은 내일 쓰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운동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운동 안 한 날은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게 우리가 운동 중독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관리하시는데 거래처 역시 철두철미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거래처도 마찬가지 요일별로 시간을 나눠서 전화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익숙해지듯이 거래처들도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전화 주문을 오게끔 그렇게 서로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서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럼 거래처 관리하는 이 시간에는 다 전화로? 네, 전화로. 150여 개 업체와? 네, 그렇죠. 매일매일? 네, 그 불특정 다수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도 업무량이 이렇게 몰려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일별로 분산을 해서 시간대별로 분산을 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주문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거 한 날만 몰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 구분해서 이 거래처하고는 수요일만. 그럼 그 거래처 혹시 150개 거래처 전화번호를 다 외우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제가 보니까 조선진 사장님이 바늘코처럼 굉장히 촘촘하시고 꼼꼼하시네요. 자, 철두철미한 시간 활용법. 전문가 입장에서 보셔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신뢰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거래처 활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단순하게 거래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성공 비결 세 번째가 이제 공모전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였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분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은 요즘 인터넷 온라인이 발달돼 있으니까 제가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공모전 이런 거 하거나 무슨 대회 이런 걸 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이름을 딱 걸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게 거창해 보이는데.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지금 5번째 대회를 마감을 했고 곧 그 결과물이 책으로 나올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상금 비용도 작았었고 작년에는 제가 2,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2,600만 원이 적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 아니 처음에는 이제 1,000만 원 미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발전을 해왔죠.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뭐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제한적으로 갇혀 있어서 그런 능력들을 좀 제가 찾아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발상 자체가 남다르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가지고 내 것만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제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열심히 방석을 만들고 계신 우리 김지아 씨. 지금 어느 정도나 완성이 됐나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지금. 지금 모양이 약간 아까 뜨개 바늘이 하나였는데 똑같이 양쪽으로 지금 뜨고 있어요. 우리가 뜨개 바늘 2개를 사용하는 것처럼. 네. 근데 보통 뜨개 바늘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사가지고? 직접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걸 사가세요, 주로? 인테리어 하거나 이러신 분들, 급하신 분들은 사가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로 이 뜨개질 하는 행위가 사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손에 소금만 익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뜨고 계신데 그걸 다 뜨면은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처럼 되는 건가요? 네네. 이렇게 되는군요. 의자의 그 밑에 깔개로 지금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안에 솜이 들어가다 보니까 쿠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편안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직접 뜨개질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한 뜨개용품 가포 조성진 씨. 근데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뜨개용품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인형 뽑기 사업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서울에는 인형 뽑기가 없었고 부산에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4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니까 이미 뭐 서울 전역에 유행이 이미 그렇죠. 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죠. 뜨개질 사업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러다 이제 막연하게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청계천 1가부터 7가까지 이렇게 쭉 한번 걸어서 품목들을 골랐어요. 나한테 맞는 게 뭔가. 그러다가 청계천 이제 4가 5가 갈 때쯤 뜨개질 용품을 보고서 막내 이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내 이모가 항상 뜨개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손에 뜨개 편분을 놓지를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많이 권하셨어요. 그분 이제 막내 이모는 미국 가 계시는데 외국에는 남자들도 뜨개를 많이 하고 그걸로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찾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권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진짜 김지아 씨는 지금 뜨개질 직접 하고 계신데 조성진 사장님도 직접 뜨개질 할 수 있으신 거죠? 근데 잘하십니까? 일반 남성들보다는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규영 전문가께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워낙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뜨개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제가 뜨개라는 것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지금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뭐 용도나 기능, 난이도별로 분류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뭐 제품을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네. 타깃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족을 위한 것들 또는 남자친구를 뭐 위한 또는 단순히 만든다가 아니라 욕구를 충족할 만한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고 싶은 제품들이 되면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박의 비밀 함께해 주신 뜨개용품 갑부 조성진 씨, 김지아 씨.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 하나로 입소문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이곳. 추억의 맛을 찾아온 이들로 연일 문전성시인데요. 대구에서 최고 유명한 데입니다. 의성에서 왔는데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의성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맛집이 없어요. 가게 안 역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이네. 대체 얼마나 특별한 빵이기에 줄까지 서가며 맛보려는 걸까요? 단팥빵 먹으러 왔어요. 생크림통 단팥빵 먹으러 왔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빵과 달콤한 파당금이 조화를 이루는 추억의 간식 단팥빵. 특히 이곳의 단팥빵은 기다림도 즐겁게, 먼 걸음도 마다않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데요.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약간 자극적인 맛보다는 여기는 약간 순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제가 느껴져요. 그 맛을 한번 경험한 손님들은 올 때마다 양손 가득 추억을 사간다는데요.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손맛의 주인공은 빵이 추억을 담는 제빵왕 박기태 씨. 어릴 때 할매가 사주신 단팥빵, 거기 이제 기억이 남길래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내가 어차피 빵을 만드는데 진짜 단팥빵 진짜 맛있게 만들어보자. 15살 때부터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추억의 맛을 재현하는 데 매진했고 숱한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단팥빵이 탄생했다는데요. 좀 깊은 맛, 질리지 않는 맛, 한 입을 씹더라도 좀 고소하고 확 땡기는 맛 이런 걸 좀 구현하려고 생크림도 넣고 우유도 넣고 막 많이 넣어봤지만은 결과물은 이제 우리가 좀 맛있게 최대한 한 90%는 맞췄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만을 엄선해 만든다는 추억의 단팥빵. 먼저 부드럽고 고소한 빵은 직접 개발한 밀가루 반죽에 달걀과 우유, 버터를 황금 비율로 섞어서 만든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단팥빵에 전체 맛의 비법이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성된 반죽하고 생크림,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다 못 해드려요. 이때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반죽을 하는 노하우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손으로 반죽에 결마다 이 힘을 줘가지고 빵을 씹었을 때 폭신폭신하고 떡진 맛이 안 나게끔. 떡진 맛이 나면은 빵이 질려버려요. 한눈에도 폭신폭신함이 느껴지는 박기태 씨의 반죽. 다른 사람이 한 반죽과 비교해 보니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72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만 파당금과 만날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온 숙성고인데 여기서 이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반죽을. 한편 속에 들어가는 파당금은 크림처럼 촉촉한 식감으로 유명한데요. 주문 제작으로 받는 수제 파당금에 비법 재료들이 추가가 됩니다. 일반 팥에다가 여기서 또 즉석으로 또 제조를 또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시럽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 좀 못하겠지만은 일반 팥하고는 틀려요. 발효를 거치며 쫀득해진 반죽에 특제 파당금을 듬뿍 넣어 둥글 납작 예쁘게 성형을 하고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춘 발효기에 넣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1시간가량 추가 발효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오븐에 이제 굽는 거죠. 제대로 된 추억의 맛을 내기 위해 무려 3일간의 정성을 들이니 어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오븐 안에서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갖춰가는 단팥빵.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남았습니다.
빵에 열기가 남아있을 때 코팅을 하듯 우유를 발라주는 건데요. 속으로 서서히 스며든 우유는 단팥빵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들보들한 빵과 빈틈이 없을 정도로 속을 꽉 채운 파당금의 환상적인 만남. 향수를 부르는 맛에 푹 빠진 손님들. 덕분에 매일 10차례 넘게 빵을 구워도 모자랄 정도라고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사주시던 그 단팥빵 맛이 나서 한번 와서 먹어보고 이제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제가 대구 올 때마다 가끔씩 옵니다. 그 옛날에 먹던 그 단팥빵 맛이고요. 그리고 뭐 원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이 맛을 찾아볼 수 없어서 항상 오고 있습니다. 32년간 추억의 빵 맛을 재현하며 제가의 빵 외길을 걷고 있는 김기태 씨. 지금도 끊임없이 빵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소보로부터 시장 꽈배기까지 기성세대들이 어린 시절을 소환할 수 있는 빵들은 물론 젊은 층의 입맛을 겨냥한 새로운 메뉴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메뉴가 있으니 여기 이제 생크림 단팥빵인데 이렇게 이제 생크림을 가득 넣습니다. 빵이 빵빵할 때까지.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파당금에 부드러운 생크림이 더해진 퓨전 단팥빵인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크림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크림, 맛있는 생크림을 찾아서 팥하고 정말 잘 어울리게. 그래서 이제 크림을 넣는데 원가 아끼지 않고 가득 넣는 게 맛있는 거라요. 좋은 재료를 듬뿍 넣어 그날그날 만드는 데다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니 믿고 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요. 입안 가득 느껴지는 황홀한 맛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라고. 팥이랑 생크림이 같이 어울려서 나는 맛은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먹어도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모두가 원하는 비주얼과 맛을 원하는 단팥빵을 만드는 게 저희 미래가 목표라요. 다양한 맛, 화려한 모양의 빵들 사이에서 옛날 빵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 단팥빵 속을 꽉 채운 앙금만큼이나 빵빵한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자에서부터 빵, 그리고 음료까지 쌀은 밥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 쌀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다채로운 변신을 거듭하는 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쌀이 밥상을 벗어나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이곳은 클레이 수업이 한창인 교실. 클레이란 찰흙처럼 부드럽고 끈끈한 반죽으로 아기자기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놀이교구인데요. 손을 움직이며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표현력 향상에 도움을 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수업을 하다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클레이를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 이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쌀가루로 만든 떡으로 만든 클레이인데요. 기존 클레이는 흙이나 화학 합성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라이스 클레이는 100% 국산 쌀과 천연 색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면서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뭐든 입으로 가져가려는 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쌀 클레이는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제품인 셈입니다. 클레이는 막 손에도 묻었는데 손에도 안 묻어서 좋아요.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산 쌀로 만들어 먹어도 되는 건 물론 맛까지 있다는 라이스 클레이. 기본 재료는 곱게 가루를 낸 쌀인데요. 여기에 물을 부어 점도를 맞춘 다음 천연 색소로 색을 입혀 반죽을 하고요. 완성된 반죽을 납작하게 펴서 떡처럼 쪄내면 아이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안전한 쌀 클레이가 완성됩니다. 한편 최근 클레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수십여 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쌀 클레이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쌀이 놀이이자 교육의 수단으로 바뀌며 쌀클레이 강사라는 직업도 신종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쌀클레이로 수업을 하는 공방만 전국에 100여 개에 달하고요. 6천 명이 넘는 강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보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제가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공방을 차려서 또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을 수강하러 왔습니다. 클레이뿐만 아니라 화장품부터 비누, 장난감, 치아 발육기에 이르기까지 쌀의 변신은 끝이 없는데요. 이번엔 여심을 훔친 아주 특별한 쌀을 만나기 위해 부산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수공예품 작가들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 여성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는데요. 그중 유독 큰 탄성이 들려오는 한 부스가 있었으니 예쁘다. 이런 보석은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쌀을 먹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쁜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처음 보면 누구나 놀라고 만다는 형형색색의 액세서리들. 반지부터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브로치까지. 정말 이게 다 쌀로 만든 거 맞나요? 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주재료가 쌀이에요. 우리의 주식인 쌀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신.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김효정 씨의 공방을 찾아갔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쌀을 염색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한국적인 색감, 오방색 컬러로 쌀을 제가 염색 가공해서 주얼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쌀을 염색해서 지금 건조하는 작업입니다. 쌀에 색을 고르게 입히고 나면 한 톨 한 톨 신경 써서 원하는 모양으로 배열할 차례. 이때 섬세한 손기술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쌀알이 작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작업하면서도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막다 보니까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에도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나오니까 좀 그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나면 레진으로 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뒤 금가루 등을 첨가해 굳히는데요. 경우에 따라 귀리와 같은 다른 곡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우와,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인 쌀 액세서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요즘 우리나라 쌀이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신문기사를 보게 되어서 그런 약간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미도 제가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쌀 홍보도 같이 하면서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호기심에 있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일. 때문에 주문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먹거리가 아닌 예술로서 쌀이 가진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낸 김효정 씨. 포부도 남다르다는데요. 이런 신기한 외국분들도 많이 선호하세요. 외국분들 선물용으로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밥상의 주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아이템으로 진화 중인 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쌀에 더욱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쌀로 주얼리까지 만들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한 쌀의 놀라운 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오늘 대부분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전북 일부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비교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4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로 올라서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살펴봅니다. 눈과 비가 지나면서 건조특보는 조금 해제됐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일부, 남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지방은 눈이 그치고 난 뒤 차차 건조해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0도, 대전과 부산 2도, 제주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더 오릅니다. 낮 기온 서울이 10도,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 12도로 남부 지역은 10도를 웃돌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은 오전부터, 동쪽 지역은 오후부터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수시로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제주에 비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니까요. 그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도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2월 23일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